자, 좀 전에 그 속성을 했긴 했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중요도는 낮다고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리고 가면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걸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력이 되면은 부동산 특성의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요 파생 현상을 먼저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순서가 부동산학, 앞에 오늘 제일 먼저 했던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특성도 해마다 출제는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아서 좀 미뤘던 것 뿐이죠. 근데 어쩌다 출제되는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속성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해마다 출제되는 거 하는 게 낫겠어요? 해마다 출제되는 걸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다만 부동산 특성은 좀 파생 현상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해마다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낮은 거를 나중에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이제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의 개념, 여기서는 특히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거를 해야 되죠. 이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분류를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수요 변화 이렇게,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 이제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이제 최소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왜냐하면 여기 뒤에 뭐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균형의 결정과 이동으로 연결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니까 두 개를 틀릴 수가 있어요. 두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탄력성 해서 뭐 이게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응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여기에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 기본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도 출제는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들이 격가지로 들어가기는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분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을 더 붙이시라는 얘기죠. 격가지들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중요도를 우선으로 둬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예,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못합니다. 그 학생들도 여기 학원에 와서 합격해요. 학교에서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막 쓰잘데기 없는 거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시험 목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거든요. 그거는 시험 공부가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들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에서는 수요나 공급이나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요 개념의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하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를 전제로 측정한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 이런 거를 유량 변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대응하는 표현이 저량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량 변수는 영어로 이제 flow 이렇게 흐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이거는 이제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량 변수를 측정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절약 변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 예외라는 게 단기 분석입니다. 단기 분석일 때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외적인 거를 설명드릴 때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왜 단기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가 하면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이에요.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다 완만한 거와 보다 가파른 게 있다면 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하던 게 뭐 1,200, 1,300으로 올라가면 택지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죠. 이거는 택지 수량, 택지 가격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증가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 이렇게. 자, 그럼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길긴 하죠. 근데 이 길이가 이렇게 하면 더 길죠. 맞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더 길어요. 자, 이거는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으로 시간을 6개월 주는 거하고 앞으로 시간을 1년 주는 거하고 더 시간을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어때요? 더 완만해지죠. 그래서 이건 뒤에 뭐하고도 연결이 돼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하고 연결이 돼요. 시간을 더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더 탄력적이다는 거죠. 수량을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더 길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시간을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적게 변해요. 자, 그러면 더 짧게 주면 어떻게 해요? 더 짧게 주면 이게 더 가팔라지겠죠.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자, 그래서 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의 양이 약 1,600만 채, 1,600만 채 넘겠네. 1,700만 채 넘겠네. 몇 년 전이 1,600만 채 가까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1,700만 채라고 치고요. 이제 3인당 한 채라고 치면은 그러면 5,100만 명이니까 딱 1,700만 채 되죠. 1년에 늘어나는 주택의 양이 한 40만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돼요. 40만 채 조금 넘는다 보면 돼요. 40만 채. 그럼 1년에 40만 채가 늘어나요. 그럼 이미 기존에 1,700만 채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양이에요. 기존에. 이게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기존에 있는 양은 저량이죠. 지금 현재 있는 양이죠. 근데 1년에 40만 채가 더 증가해요. 1년 동안 40만 채 증가하는 이 40만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자, 근데 한 달 동안 늘어나는 걸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달 동안에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3만 하면은 36만이 1년으로 치면은 그래도 또 4만이 남잖아요. 4만이 남으면 또 3천 하니까 33,333만 이렇게 계속 3333 되는 거예요. 끝이. 그럼 33만 3만 3천 채 정도 되는데 한 달간은 3만 3천 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현재 얼마 있는 상태에서 현재 1,700만 채 있는 상태에서 한 달간 3만 3천 채가 늘면 여기에 유량 개념상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한 달 하면 유량이죠. 한 달 하면 유량인데 기존에 1,700만 채요. 1,700만 채인데 이게 3만 3천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만 단위로 3만 3천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1,70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한 달간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약간 늘기는 늘겠죠. 한 달 동안 늘어는 나는데 얼마 늘어나요? 3만 3천 채 늘어요. 1,700에서 3만 3천 채가 늘어나요.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적게 늘어나는 걸까요? 3만 3천 채가 늘어나는 게 1,700만 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통장에 1,700만 원이 있는데
한 달간 33,000원이 더 늘어나. 1,700만 원 통장에 33,000원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요? 적게 늘어요? 돈 계산하면 쉬워요. 돈 계산하면. 모든 계산 돈 계산하라고. 1,700만 원의 통장 잔액이 있는데 33,000원, 한 달간 33,000원 늘어봤자 그게 얼마 늘겠냐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울어봤자 얼마 기울지 않죠? 그러면 이 짧은 기간, 개념상은 단기 유량이지만, 개념상으로는 유량이지만 기존의 주택의 양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땐 기존에 있는 양으로 분석하든 한 달간 늘어나는 걸로 분석하든 얼마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괜히 복잡하게 그냥 33,000채 늘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1,700만 채로 분석해도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단기 분석에서는 뭘로 분석하기도 한다. 저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단기가 저량이라면 장기는 뭐로 바꾸어 생각하면 돼요? 장기는 유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예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뭘 분석하기도 한다? 저량 분석이다. 말 개념상으로는 유량이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량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로 한다? 유량으로 한다. 근데 이제 유량의 대표적인 개념이 소득이고 소득과 관련되는 개념들은 전부 다 유량이라 그랬어요. 소득에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다 소득이라 그랬죠. 이런 소득 개념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근데 소득이 받는 입장에는 소득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비용, 지출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개념이에요?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은 유량 개념이다 이 말이죠. 조금 전에 1,700만 채, 존재하는 양 1,700만 채, 요거는 무슨 개념이지만 저량 개념이지만 요런 새로이 공급하는 요런 양은 유량입니다. 그다음에 저량의 대표적인 게 자산이라 그랬죠. 원래는 재고 개념이죠. 재고가 창고에 있는 양이죠. 창고에 있는 양인데 이 자산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다 저량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동산 이제 또 와서 결혼의 가격 같은 거, 가격이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가격은 언제적 가격인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된다 그랬죠. 기준 시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언제예요? 물으면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정의해 놓는 이유가 가격은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이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어떤 거요? 인구 이런 것도 그렇죠. 인구. 이것도 일종의 재고 개념이죠. 부산의 오늘 날짜 재고. 재고. 인구 이런 거 재고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중고주택 재고량, 중고주택 아까 지금 현재 있느냐 이거 중고 개념이죠. 중고주택. 중고주택 공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기존의 재고량을 말하는 거죠. 재고량. 이게 재고량이에요. 근데 인구는 저량 개념이지만 인구 변동량은 뭐예요? 인구 변동량은 유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난 10년간 한 5문제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4문제, 5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0.5포인트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이거는 사전적 개념이죠. 이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시험에 이제 언급은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샀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크기죠. 이미 사버린 것들은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그랬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계약서를 딱 써버린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가격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욕구는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유효 수요에 대응하는 개념은 잠재 수요해서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으면 뭐고요? 유효 수요고요.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정부에서 완화하면은 잠재 수요가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뀔 수 있죠.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은 유효 수요가 잠재 수요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대출 요 능력에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 화살표로 이렇게. 대출 받아서 현금 마련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개념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재 25쪽에서 개념을 보실 때는, 개념에서,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일정한 기간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구매자가 자신의 이 작은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해요, 최대량. 그러니까 이제 좀 여기 이제 수요 곡선 그릴 건데요. 어떤 가격 수준이 있으면 그 가격 수준에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가로의 길이로 나타날 텐데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 길이가 뭐예요? 그 가격 수준에 살 수 있는 최대량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격에서 요거보다 덜 살 수는 있어도 이 가격에 요거보다 더 살 수는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수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유효 수요, 잠재 수요 해서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밑에 실수요, 가수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실수는 실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유효 수요고요. 가수요는 지금 당장 필요는 없지만 사려하는 투기적 수요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다음에 밑에 본원 수요, 파생 수요는 아직 뭐 별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본원 수요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예요, 두 번째.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가 대부분이라 하고요. 파생 수요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예요.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거는 생산 요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파생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밀가루 사는 거는 파생 수요예요, 이 본원 수요예요. 그럼 본원 수요고요. 빵집에서 밀가루 사는 것은 파생 수요, 이런 게.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난 하기 싫다 그러면 유효 수요, 잠재 수요까지만 하면 돼요. 이런 밑에 거는 이제 혹시나 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그 항목들을 다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다만 저량 변수에서 맨 끝에 있는 통화량 있죠. 저량 변수에서 맨 끝에 있는 통화량은 중요도는 좀 낮아요. 이거는 저량 변수이긴 한데 이게 예금 더하기 현금이거든요. 현금 더하기 예금. 현금 더하기 예금이 통화량이에요. 이거는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픈할 때 은행에 예금하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마감할 때 은행의 예금의 크기는 다를 수 있죠. 그게 다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주택 유량 수요, 저량 수요, 다음에 주택 유량 공급, 저량 공급에서 유량은 지금 방금 했는 대로 하면 돼요. 저량만 체크하면 되죠. 주택 저량 수요와 주택 저량 공급만 체크하세요. 주택 저량 수요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일정 시점이란 단어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죠? 저량이니까 일정 시점이란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저량 수요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 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유하고자. 근데 저량 공급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존재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존재하는. 그게 차이예요. 보유하고자 하는 하면은 요거는 저량 수요가 되는 거고, 존재하는 수량 하면은 저량 공급,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서비스 수요, 이런 말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뭐 10년 넘었어요.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택 서비스가 뭐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한 번 들어서 기억날 리가 별로 없는데. 저 습관적으로 질문했어요. 질문하자마자 후회했어요. 주택 서비스는 뭐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이것도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이에요.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 또는 효용이라고 할 수 있죠. 효용. 이게 주택 서비스가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이 주택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30평짜리 한 채, 40평짜리 한 채, 50평짜리 한 채, 다 한 채 한 채예요. 그냥 따지면은 모두 몇 채예요? 세 채죠, 세 채. 근데 얘네들이 각각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수준은 달라요. 주택 서비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임대료 수준도 달라요. 다른 조건은 똑같고 면적만 이렇게 같다고 일단 쳐볼까요? 현실적으로는 몇 년 됐는지 또는 어떻게 품질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집은 임대료가 월 30만 원이고 어떤 집은 월 40만 원이고 어떤 집은 월 50만 원이면 그게 얘네들이 제공하는 만족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네, 이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그냥 세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10만 원을 한 단위로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3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3단위 소비하는 거고요. 40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4단위 소비하는 거고요. 여기 50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5단위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로는 주택 서비스를 몇 개 소비하는 거예요? 12단위를 소비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는 집 모든 집들을 임대료를 환산하는 거예요. 임대료로. 자가주택도 임대료로 다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하면 누구는 35만 원짜리 집에 살고 누구는 27만 원짜리 집에 살고 하면은 이 사람은 3.5단위 소비하고 저 사람은 2.7단위 하면은 전체 소비를 합산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이잖아요. 동질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동질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수평합하잖아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를 수평합하면은 시장 수요가 되죠.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더 할 수가 있거든. 이 상태에서는 그냥은 못 돼요. 얘도 이렇게 바꾸면 3개, 이 사람은 3개, 이 사람은 2개, 뭐 이렇게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자, 그럼 됐고 밑에 이제 4번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가 있죠. 자, 여기 소요는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필요량으로 써놓으면 돼요. 필요량. 소요는 필요량으로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량은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은 정부가 판단해요. 정부가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있죠. 주택 소요 밑에 사회적 주택 정책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에 개입하는 원리가 적용이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은 무주택 서민이 되고요. 근데 수요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수요 개념이니까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3번, 4번 얘네들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 맞춰야 돼요? 밑에. 이제 수요량 변화수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 그리고 부동산 수요 발생 인가 제약 요인, 그리고 수요 곡선 및 그 특징, 괄호 5번까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까지가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설명이 되면 돼요. 일사천리로. 자,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수요량이라는 거 뭐예요? 수요량.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한꺼번에. 공급량은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죠?
그걸 뭐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해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공급 결정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수요 결정 요인의 대표적인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 재화의 가격. 여기도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 수요량이라면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파트 공급량,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죠. 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도 있고. 자, 근데 이쪽에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는 소득이 없어요. 대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생산, 기술 수준이 있죠. 여기는 생산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여기 생산 요소 가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산 요소 가격. 그 다음에 여기 관련제 가격 있죠? 관련제 가격이 있어요. 자, 여기도 관련제 가격이 있기는 해요. 관련제 가격이 있기는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추면 돼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예상. 또는 기대라 그래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또는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그는 수요자만 예상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도 예상을 하죠. 그 외에 뭐 기타 등등등이에요. 이제 기타 등등등 뭐 이제 인구라든가 뭐 이자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도 기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요 쪽이. 자, 여기서 가격이 변해서도 수요량이 변하지만 다른 것이 변해서도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를 뭐라고 하고요? 수요량 변화라고 하고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는 공급량 변화라고 하죠. 근데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 요 놈은 수요량 변화. 요 놈은 무슨 변화? 공급량 변화. 나머지는 공급 변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수요량 변화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이게 수요량 변화는 가격이 어떤 가격이 제시가 됐을 때 어떤 높이가 제시가 된 거죠. 그때 이 길이로 나타나는 게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이 길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길이는 짧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길이가 길어지죠. 요 길이 변하는 게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량 변화로. 수요량 변화. 이게 높낮이가 바뀌면서. 그래서 요 끝점들을 연결한 선이 뭐고? 수요 곡선이고, 그죠? 이렇게 연결한 선이 수요 곡선이고, 수요량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뭐의 변화로 나타난다?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여기 이제 수요량 변화란 말이에요. 공급량 변화도 마찬가지. 여기 공급량 변화도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게 가격인 거는 마찬가지고 여기가 수량인 거는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가격이 이제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 수량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어떻게 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늘리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점을 연결한 선이 뭐고요?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로 나타나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분량이 많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밑이죠.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수요량 변화는 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근데 이제 나머지 소득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거나 관련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거나 하면은 이제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죠. 자, 보통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거를 나타내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나타내면, 자, 가격이 안 변해도 이 말이에요. 가격은 안 변해도, 그러니까 그 소리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소득이 증가하면은 원래보다 수요량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 이거는 다른 가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가격 수준에서도 요거는 요 길이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수요량이고, 요 길이는 소득이 증가한 후에 수요량이고, 맞나요? 그거는 가격이 더 비쌀 때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더 비쌀 때도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요만큼을 산다면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기 전보다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죠. 맞나요? 어떤 가격을 제시하든 간에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로이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 근데 이거는 어떤 재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재화.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그리면 되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때는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그려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자, 요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런 재화인데, 이게 무슨 재화예요? 이런 재화를 정상재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재화가 있을 수도 있다. 열등재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어떤 경우가 틀려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유가 증가하는 경우만, 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보통 정상재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하니까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려면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화다? 정상재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열등재는 어떻게 돼, 이게?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 변화 방향과 여기 변화 방향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재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수요의 이 화살표를 보고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릴지 왼쪽으로 그릴지를 판단해야 되죠. 수요 감소하면은 어느 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수요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로 얘기할 때는 제 왼팔을 보고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오른쪽.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제 팔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 이런 식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 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 정상재는 같은 방향.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어느 쪽으로 그려야 돼요? 왼쪽으로 해야 돼요. 제 왼팔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나마 좀 덜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는 게 뭐예요? 바로 요 놈이에요. 관련재가. 요게 조심해야 되죠. 관련재 가격의 경우에는, 자, 여기 하나는 무슨 재, 하나는 무슨 재. 하나는 대체재 가격이 변할 때가 있고, 하나는 보완재 가격이 변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대체재를 먼저 나타내 보면은, 대체재의 경우에는, 대체재 가격이에요, 대체재 가격. 자, 우리 이제 대체재 가격 하면은 문제에서 대체재 가격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 이렇게 풀었을 때도 있어요. 또는 대체 주택의 가격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대체 주택 가격이 변하면 이러면 뭐가 변한다는 뜻이요? 대체재 가격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예를 들어서 기억해 두면 되죠. 자, 우리 아파트 시장을 보고 있는데 빌라 가격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빌라 살까 아파트 살까 고민하다가 빌라를 안 사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이제 자, 이쪽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빌라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가 변하는 걸 보려는 거예요. 빌라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방향과 내가 그래야 되는 저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대가비 한다. 대가비.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비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올라갈 때 얘기예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그리는 자와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물론 반대면 어떻게? 반대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보완재는 부동산에는 보완재를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보완재가 뭐가 있어요? 아파트 사면서 덩달아 사는 부동산이 있나요? 부동산 수요 공급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덩달아 사는 부동산이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살 때마다 뭐 상가도 한 채 같이 사요? 끼워서?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끼리의 보완재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재화를 예를 들어서 보완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커피를 덜 먹으면서 설탕 수요도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보는 자와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어요. 대체재와 보완재는 서로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보가 반 이렇게 보가 반. 그래서 보가 반 해서 보완재 가격 이게 여기가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여기 수요가 증가하지만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보완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가 이럴 때는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대가비가 제일 중요해요. 대가비. 예, 왜냐하면 보완재는 그렇게 많이 관찰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가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를 하거든. 보완재 가격 이렇게 이제 출제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관찰은 잘 안 돼도. 그러니까 혹시나 싶으니까 이제 그것도 해 두는 거죠. 대가비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대가비, 보가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대수반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부분은 대체재 가격 이렇게 물어요. 대체재 가격.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본 자 수요가 증가한다. 근데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대체주택 가격이 아니고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펴보는 수요는 감소해. 대수반이에요. 대수반.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변형되는 형태는 보가반이 되고 보완재 가격이 나오면 또 대수가 나오면 반으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됐나요? 대가비에서 대수로 바뀌면 반으로 돌리면 되고 대갑인데 보가로 나오면은 또 반대로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또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보수비 되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물론 이거 출제할 수도 있죠. 문제를 위한 문제에서는 출제를 할 수 있지만 혹시 보수가 나오더라도 반을 다시 뭐로 바꾸면 돼요? 비례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틀리지 않으면 틀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요거를 기억하시고, 자, 공급에서는 이게 관련재 가격이 중요도가 많이 낮다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생산면에서 관련재 가격 나오잖아요. 생산면에서 관련재 가격.
이렇게 나오면 내가 저기서 외우고 있는 거하고는 또 반대로 돌리면 돼요.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가 반 이렇게 돌리란 말이에요. 생산면 이렇게 또는 공급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대비하는 거지 중요도는 굉장히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에서 대가 보가 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조심할 게 요거죠. 가격 상승 예상 또는 하락 예상이죠. 자, 여기서는 수요자들이 예상하는 거 하고요. 공급자들이 예상하는 거 하고. 자, 상승 예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상승 예상.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해요. 증가시켜요. 그럼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면 되죠. 근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요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공급자들이 미리부터 준비를 할 거거든요. 이제 새로 지어내 놓는 사람들은. 근데 그 새로 지어내 놓는 사람들은 지금 공급하려고 준비하는 거요? 나중에 공급하려고 준비하는 거요? 나중에 공급하려고 준비하는 거요. 근데 언제 공급 묻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급 묻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을 때 지금 사람들이 공급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공급은 줄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올라간 후에 팔라고 내놨던 것도 걷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줄어든다. 아시겠어요? 자꾸 까먹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까먹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자꾸 생각하면 돼요. 이거 공급 가격 상승 예상 또는 하락 예상 또는 기대 말이 나오면 공급자들은 상승 예상하면 지금 공급은 줄어든다. 지금 공급을 묻는 거다. 지금 공급. 자, 그 다음에 하락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은 늘리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안 틀리면 이제 틀릴 게 없어요. 얘네들은 별로 어려울 거 없으니까.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은 증가하기만 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감소하기만 하고 여기서는 체크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 그 교재에서 보실 때에는 그 26쪽의 괄호 3번에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은 나머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수요 발생 요인에 보세요. 수요 발생 요인에서 26쪽에 인구 증가, 가구 분리, 자금의 유용성 증대, 이거 다 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거래 규제 완화, 수요 증가잖아요. 금리 인하, 수요 증가잖아요.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 이건 누가 확보해요? 공공시설의 용지 누가 확보해요? 정부가 하잖아요. 정부가 토지 비축하듯이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수요 제약 요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고가 두 번째 것 좀 조심하면 돼요.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이에요. 비슷한 부동산이 너무 많이 공급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사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을 함께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괄호 4번의 수요 곡선 및 그 특징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그 수요량 변화는 일단 남겨놓고 수요 변화에서 그 밑에 소득 증가 시 정상제는 수요 증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다음에 열등제는 반대 방향이죠.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상승.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예, 같은 방향.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은 반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가 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4번에 당해재화 가격 상승 예상. 수요자들은 상승 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됐나요? 자, 그걸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8쪽에 정리가 돼 있죠. 28쪽에 다 정리돼 있죠. 네, 그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저 앞에 지금 수요량 변화의 그 수요 법칙, 대체 효과, 그 소득 효과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